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요인이 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민 경제 순환 모형을 그려서 이야기를 했듯이 투자와 역시 투자와 그 수출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였거든요. 연평균 20% 투자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저 고도 성장기 동안 연평균 20% 20%의 투자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투자 비중을 확대시켜온 그런 과정이었고,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경제가 성장, 뭐 어떤 나라든 투자라고, 어떤 개발도상국이든 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경제가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중국의 고도 성장의 원인이라고 하면 투자와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수출을 진작시키는 투자 활성화 또는 투자 그 수출 진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고도 성장의 그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중국 경제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 의사결정, 그 중국 경제 의사결정 구조 또는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의 센터가 바로 공산당 아닙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공산당의 의사결정 구조 또는 어떤 수직적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 중국의 공산당은 그야말로 전면에 선부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잘 살고 보자는 거죠. 일단 부자가 되자 선부론을 내걸고 모든 국가의 총력을 저 선부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중시킵니다. 모든 자원을 선부, 그러니까 등소평 이후에 등소평의 선부론, 뭐 흥묘백묘 이론 그 론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선부론을 제창을 했죠. 등소평 이후부터는. 그래서 선부론, 이 공산당의 지향입니다. 네, 지향이고, 이 선부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이제 보수파들, 모택동주의, 모택동을 주의를 위시한 어떤 보수파들의 저항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그 보시라이 사건 같은 것도 일종의 그 공산당 좌파, 즉 보수파들, 그야말로 모택동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시라이였고, 뭐 충칭의 성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중국의 미디어에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부상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보시라이의 쿠데타 모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보수파의 준동, 주요한 준동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이 된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뭐 그런 어떤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온존을 하면서 계속 개혁파가 뭔가 그들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그런 등소평 이후에는 그런 그 구도가 잡히면서 계속 선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공산당의 지향점으로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뭐 지방 정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중앙이 지방 정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얼마나 그 지방이 성장률이 좋았는가, 이런 걸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정부들도 불철주야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과를 내야 결국 그 지방의 지도자가 중앙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어떤 초석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모든 국가 총력이라고 하는 건 이 선부론이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움직이게 됐고 그것이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지향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뭐 중국의 어떤 분배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분배도 지니계 수상으로 보면은 0.46입니다. 지니계 수가 0.46이면 상당히 분배 구조가 안 좋거든요. 보통 0.4 이하여야만이 보통 이제 분배 구조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0.46이면 분배 구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니계 수상으로.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미세먼지 같은 거 그리고 CO2 배출량 같은 거 중국이 뭐 압도적이죠. 미세먼지, CO2 배출 이런 데 있어서 압도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소외돼 있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게 됐고 시진핑이 최근에 어떤 여러 뭐 몇 년새 보면은 최근에 여러 연설이나 선언문 같은 데서 공부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공부론. 네, 공부론. 네, 선부론이 아닌 공부론. 일단 부자가 되자. 부를 축적하자가 아니라 공동부유죠. 공동부유. 공부론.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네. 다 같이 부자가 되자. 이 공부론을 제창을 하면서 그러면 분배 문제랄지 아니면은 뭐 그 분배 문제랄지 아니면 환경 문제, 그러니까 저탄소, 고탄소 산업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그냥 고탄소 부분, 산업 부분을 억제하고 저탄소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분배 문제, 그다음에 독점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한 과제로서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지난 12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에 있었던 그 제18기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선불원적 특색이 강한 그러니까 전면 시장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난 2017년에 제19기 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이 공부론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환경과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반독점 뭐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뭐 출산율 문제까지 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된다. 그래서 공부론이 등장하면서 과연 그 여러 외신들이나 서구의 언론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동안 선부론을 통해 가지고 고도 성장기를 걸어왔고 중국이 굉장히 그 성공적인 사례로서 많이 인용이 되고 했는데 이 선부론이 아니라 공부론으로서 경제 체제가 경제의 어떤 기조,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고도 성장의 원인으로 이 선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철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시진핑의 공부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선부론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시장 뭐 처음에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시장적인 요소들을 넓힌 과정이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FD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그 화교 자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해외에 직접 투자를 받았다는 FDI를 통해 가지고 뭔가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저축은 적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적게 하고 저축분이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총 저축이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상징 기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물론 그 도시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농촌 경제에 있어서 상징 기업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다면, 그게 시장 경제적 요소가 도입되는, 그러니까 개혁 개방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 개혁 개방 자체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거니까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데, 이게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고성장의 구조를 보면 고저축, 저축분이 굉장히 많았죠. 고저축, 고투자,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거든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되죠. 이 투자해서 고성장을 하면 생산물을 많이 생산을 했다면 그게 팔려야 되는데, 수출 그걸 받아줄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이게 중국이고, 미국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미국은 정확히 대칭적이거든요. 저저축, 이 중국의 고도성장기의 저저축, 저투자, 저성장의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런 구조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그 수출국이 되죠. 네, 상품 수출국이 됩니다. 상품 수출국.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고, 그거를 받아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상품 수입국이 되죠. 그 상품 수출국이 되면은 당연히 자본은 유입되죠. 자본 유입국이죠. 네. 당연히 수출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자본 유입국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국이 됩니다. 사실 그 미국이 상품의 수입국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그 국제 경제적 힘을 나타냅니다. 구매력이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힘이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바이어가 최고잖아요. 사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상품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바이어입니다.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죠. 미국 말 듣지 않고,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미국의 힘은 바로 이 수입국의 지위에 있다라고, 그 전 세계 어느 제국이든 그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제국이든 간에 상품 수출국으로서 제국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수입을 해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제국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상품 수입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본이 유출되죠. 네, 자본이 유출됩니다. 자본이 유출된다. 네. 자본이 유출되지만 사실 달러가 빠져나가긴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유출이 돼도 달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달러가 유출됐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달러가 나간 만큼 찍어내면 돼요. 찍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달러가 돌아오게 하는 그 유출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국이 해줘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거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안정적으로 중국과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대외적인 불균형 관계가 일종의 어떤 보완적인 관계예요. 보완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수출을 상품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수입국, 미국이 수입국으로서 중국의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중국의 이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긴밀한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되지 않고서는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없었겠죠. 중국이 WTO에 200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WTO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미국이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을 해줬다는 건 뭡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일정한 국제사회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것이고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체제 전환국으로서 공산권에서 뭔가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뭔가 세계 경제의 하나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해주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점점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그야말로 국제 질서의 한 축으로서 행동해주길 바랬죠. 체제가 완전하게 전환되어 될 것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시진핑의 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실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킬 만한 민주주의를 도입할 만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위험 요소로서 지금 현재 중국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패권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남중국해를 두고 하는 어떤 분쟁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 민주적 정치체제의 도입이 더뎌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가 확대되긴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부론이라고 하는 시진핑 특유의 그 어떤 중국 특색의 어떤 그런 체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어떤 체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패권 도전국이죠. 미국이 지금 패권국이고 거기에 도전하는 일정한 세력으로서의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보완적인 관계에서 지금 현재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불리는 어떤 갈등의 내재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WTO 체제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하나의 국제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불균형의 이런 선순환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선순환 구조 이미 깨어진 것의 한 축이 이 미중 무역 갈등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의 문제,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의 체제 문제, 체제 이행과 관련된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선순환 구조는 안 됩니다. 네. 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건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이게 깨졌죠. 네. 여기 미중 무역 갈등으로서 우리가 이 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보완적인 관계가 이미 미국 입장에서 이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성장률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진 걸 의미하는데, 결국 경제의 내재적인 논리로도 이제 선순환 구조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근데 이 구조적 성장률 하락, 이제 고성장 시대가 종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고투자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고투자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투자의 효율성,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특히 한계 자본 계수를 보면 중국의 투자의 효율성은 성 지표로서 한계 자본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수라고 하는 건 델타 Y분의 델타 K입니다. 네, 델타 Y는 GDP예요. 네, 성장. 델타 Y는 성장률이죠. 성장 크기. 그다음에 델타 K는 자본 변화량이죠. 네. Y는 지금 K는 지금 자본이고 Y는 GDP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 한계 자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성장률을 1% 늘리려면 1% 늘리면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거든요. 한계 자본 계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한 단위 늘리려면, 그러니까 성장률을 한 단위 늘리려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려면은 자본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의 효율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다 자본을 세 단위 투입하는 것보다 두 단위 투입하는 것이, 적게 투입을 하는 것이 자본의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의 한계 계수가 이 2007년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해입니다. 2007년. 2001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거든요. 2001년 WTO 가입 이후부터. 그래서 2007년이 되면 피크가 됩니다. 네, 2007년이 되면 피크가 되고 2007년에 한계 자본 계수가 3이었어요. 3이었어요. 그러니까 GDP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자본량이 석 단위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17년이 되면 이게 7.6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이제는 7.6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네,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2007년도 3이었는데 2017년도에 7.6이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해봐야 효율성을 낳지 못합니다. 생산이 많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봐야 생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 자본 투자가 축적된 자본 투자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투자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 겁니다. 체감한 현상이다라고. 워낙 그동안에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고 축적된 투자량이 많기 때문에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장률의 증가 속도는 성장률은 감소합니다. 물론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량은 늘죠. 근데 생산량이 늘지만 느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동안 너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투자 효율성을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수출도 안 됩니다. 네, 수출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감소하거든요. 네, 수출도 원래 2007년에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였거든요. 근데 아까 2018년 통계로 우리가 국민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걸 그려봤는데 이 20%였잖아요. 네. 수출이 줄었죠. 수출이 이렇게 줄었던 이유는 뭐냐면 세계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받아주질 않아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격화되긴 했지만 결국 국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갑니까? 2015년까지 금융위기가 갑니다. 네. 이게 벗어나는 게 2016년이거든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이게 2015년까지 가니까 2016년도에나 벗어납니다. 그동안 경제가 얼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세계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대 받아주는 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이게 수출이 잘 되는데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수출도 떨어지고 투자의 한계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2012년도 이후에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구조 과제는 뭐냐면 새롭게 구조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구조화해야 된다. 새롭게 구조화하려면 이제 투자라고 하는 이 과제는 재구조화 해야 되는데 재구조화에 있어서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입니다.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을 발달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융 발달. 아까 보시면 투자를 할 때 저축분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경제 순환 모형으로 우리 봤을 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대규모 투자이면 투자일수록 자기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분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축분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시장이 바로 화폐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화폐금융시장, 그 금융시장이 발달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자원 배분을 하는 디시전이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서 맡겨졌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바로 지방의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의사결정을 지방 정부가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국유은행을 지고 그 은행을 통해서 저축분이 할당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처를 국유은행에서 투자처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그 뒤에는 국유은행 뒤에는 지방 정부가 있는 것이죠. 지방 정부 내지는 중앙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을 했다. 국유은행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근데 그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발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을 지금까지는 뭐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가 계획을 해서 뭔가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1만 달러 시대가 넘어가고 하면은 정부가 그 모든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은행 아닙니까? 네, 은행 또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그 증권시장의 발달을 통해서만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 투자의 효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금융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금융시장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예요. 물론 뭐 최근에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핀테크 산업, 중국이 지금 핀테크 산업의 1위라서 그 민간의 어떤 핀테크 업체들, 핀테크 또는 테크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업체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은 그래도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권이란 말이에요. 이걸로는 금융시장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산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정부가 주도를 한다. 정부가 우리가 뭐 박정희 씨 개발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박정희 씨 개발 독재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기 이전의 작품들이거든요. 그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 많은 지식들, 시장의 복잡한 상황들, 다양해진 산업 구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의 효율성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이 알아서 그리고 금융시장이 알아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업들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증권시장에서의 어떤 신용평가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신용을 평가하고 내부자 거래를 줄이고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을 늘리고 하면서 그야말로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이 돼야 그야말로 투자가 효율성이 높은 곳에 투자가 되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금융시장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근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국유은행 중심이라고 할지 아니면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옛날에는 금리 규제까지 했습니다. 예금 금리를 3.3% 이내로 그 상한선을 뒀어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3.3%를 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대 마진의 차이가 75%. 그러니까 대출 금리랑 예금 금리의 차액을 통해 가지고 그 은행이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랑 예금 금리의 차이를 75%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도 있었고 그 규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그러니까 은행에 자기 돈을 맡기려 하지 않겠죠. 3.3%
금리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비공식 분야의 금융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네. 이런 데는 이런 은행은 그림자 금융은 감독이 안 되니까 문제가 크죠. 네. 그걸 양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자본시장도 취약합니다. 그런 것들이 금융 발달을 저해한 그런 요인들인데 요게 발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해야 된다. 금융시장 발달. 네. 그래서 규제를 좀 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풀고 국유은행 중심의 어떤 은행 체제를 개선하고, 예.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뭐 중앙은행의 기능, 감독 기능이라고 할지 내부자 거래 색출이랄지 아니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발달을 해줘야 금융시장이 발달을 한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도 이제는 수출로는 안 되니까 그 소비 시장을 늘려야, 국내 소비를 늘려야 되거든요.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도 높아져야겠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가계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중국도 이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생긴 상태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활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네. 재구조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구조화의 결과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가 GDP에서 45%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걸 한 30%대로 투자 부분을 줄여야 돼요. 이 너무 45%면 너무 그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네. 투자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소비도 진작이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이 있지만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에 들어맞는 게 소비거든요. 네. 소비가 많아져야 풍요롭죠. 삶이 풍요롭고, 물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많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는 허리띠를 쪼라매야 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한다는, 소비를 적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 지출을 45에서 30%대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때로 가야 되고 양쪽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대규모, 그러니까 양적인 걸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야말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투자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발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투자처를 발견하고 지정하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 중국 경제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GDP 비중의 39%에서 한 50%대로 가야 돼요. 네, 50%대로 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소비 비중이. 네. 근데 어쨌든 50%로 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되거든요. 소비 비중이라고 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로 가야 된다. 예. 대규모 소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출은 현재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네. 매우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 진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재구조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임금을 압박을 해가지고 인민들의 삶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와 그 재구조화의 결론이죠. 결과치입니다. 이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소비 비중도 이제 늘어나야 돼요. 어쩌면 삶의 향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사실 이런 것들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안이 사실은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될 만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 도시화가 아직 덜 진전돼 있어요. 원래 모든 나라가 경제 개발 초기에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어느 정도 농촌이 덜 발전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그야말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중국은 아까 말했던 그 사회주의 모델에 있어서의 이중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구분, 분리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그리고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시 호적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호적 제도 하에서 법적으로 도시 호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많이 완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도시화율이 진전이 안 돼서 지금 도시화율이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60%를 조금 넘는 도시화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40%가 좀 안 되는 인구가 아직도 농촌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대규모 인구가 아직까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산업발전의 역사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산업혁명의 역사라는 것을 봐도 경제 개발의 역사를 봐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직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공업화 전략, 산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이루어진 어떤 공급 사이드의 어떤 푸시였는데 그들의 대규모 해외 자본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 투자된 돈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량, 고성장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어떤 발전이었는데 이제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그 나름의 그 경제 발전의 구조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 봉착된 상태에서 어쩌면 유일한 돌파구 아니면 당연히 진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이 도시화를 통해서 이 어떤 돌파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수뇌부들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발전 전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미 그 18기 3중전회가 2013년도에 있었거든요. 네. 2013년도에 18기 3중전회, 그러니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18기 때
당대회가 18기 당대회가 2012년도에 있었고 2013년도에 삼중전회가 있었거든요. 그 삼중전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토지 시장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명된 걸로 봐서는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수뇌부들한테는 공공연히 하나의 발전 전략으로서 도시화 발전 전략이 구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발표였거든요. 사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촌의 토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원래 농촌의 인구 뭐 전통 사회에서는 농촌의 인구가 많죠. 그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고 뭐 소작농들도 있고 하지만 그 토지를 이용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도시에 이주를 하려고 해도 이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옛날에 뭐 대학을 뭐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라도 뭐 땅 팔고 소 팔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이주 자금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 토지를 이용해서 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토지 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팔거나 아니면은 토지를 담보로 해서 그거를 만약에 금융화, 그 담보로 해서 뭔가 대출을 받거나 한다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산업 자본화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묶여 있는 가치를 간단한 금융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금융 자본으로서 금융 자본화가 되면서 도시에 대규모 자본들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것이 도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어떤 이주 자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공급되게 되고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도시 속에서 그야말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초석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산업화 초기에 도시화를 통한 경제 발전의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 그 논리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핵심은 바로 토지 시장입니다. 토지 시장, 토지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도시에서 국유죠. 국유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게 사적 소유가 그러니까 국유나 공유라고 하는 건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 농촌은 집체 소유 방식이고 그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토지는 국유죠. 그래서 사적 소유권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토지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처분할 수가 없죠. 처분권이 없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처분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내게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걸 팔거나 아니면 그걸 담보로 해서 뭔가 금융화가 일어나거나 토지에 그래야 이게 금융화가 일어나야 이게 도시에 자금이 유입되거나 노동이 유입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텐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 토지 매매나 토지 금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로 법적으로 그게 허용 노동자들이 중국의 인민들이 그게 뭐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 호적을 가지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 허용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뭐 경제적 미천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부여해야 된다. 지금은 이용권밖에 없습니다.
토지 이용권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 이용권, 농촌에서 경작권밖에 없죠. 그게 다 이용권이고. 그래서 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체제의 문제죠.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기업과 토지는 국가 거거든요. 국가나 공동체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는 다 사적 소유죠. 토지든 기업이든. 체제 이행으로서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라고 도시화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돼, 토지 문제, 그다음에 체제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데, 이 도시화 발전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다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도시화 발전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조금 하고, 우리는 이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의 과제로서 중국 경제 미래 과제 굉장히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인도 경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